전쟁이 끝나도 기름값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은 일시 충격이고 종전은 정상화의 신호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식은 미사일이 멈추면 가격도 내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프라와 금융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유 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와 금리, 투자 환경 전체의 기준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위험은 전쟁이 끝난 뒤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전 소식만으로는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할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원유 한 방울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의 전체 경로입니다. 국제유가는 단순히 땅에서 원유를 뽑느냐, 못 뽑느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유, 저장, 운송, 저반이 한 줄로 이어져야 비로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오만의 살랄라 항구 같은 우회 물류 거점에서 연료 저장 탱크가 타격을 받으면 생산 설비가 살아있어도 공급은 막힐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시장에서는 병목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헤드라인은 조용해졌는데도 주유소 가격표가 느리게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전쟁 뉴스보다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생활비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출퇴근 비용, 택배비, 난방비가 생각보다 오래 높은 이유입니다. 시장이 더 자주 놓치는 건 생산 중단보다 오래가는 복구의 시차입니다. 시장들이 더 자주 놓치는 건 바로 그 복구의 시차입니다. LNG 터미널, 정유탑, 저장 설비, 대형 선박이 붙는 저반 시설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몇 주 안에 원상복구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 단위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복구비도 계속 불어납니다. 전쟁은 멈췄는데 공급 곡선은 예전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설비가 멈춘 시간만큼 물류 계약은 꼬이고 보험료는 오르고 우회 운송 비용까지 붙습니다. 결국 시장은 복구비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격에 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의 바닥이 서서히 올라가고 소비자는 종전 뒤에도 난방비와 전기요금, 물류비 부담을 계속 떠안게 됩니다. 처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연이 길어지면 가격은 내려가도 예전만큼은 내려가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파괴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본의 이동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전쟁터를 떠나 금융으로 넘어갑니다. 걸프 산유국들은 오랫동안 석유를 팔아 번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주며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를 떠받쳐 왔습니다. 석유가 달러를 만들고 그 달러가 다시 미국의 자금 조달을 지탱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분쟁을 거치며 이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유국 입장에서는 미국 안보 질서에 묶여 있었는데 정작 자기 영토와 자산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는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급등으로 기존에 들고 있던 미 국채의 평가 손실까지 커졌습니다. 그러니 새로 더 사들이기보다 자산은 나눠들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변화는 외교 뉴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산유국의 국채 수요가 약해지면 전 세계의 자본 조달 비용이 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가장 먼저 에너지 재건과 생산 확대 비용에 반영됩니다. 왜 산유국의 국채 매매가 결국 유가와 연결되는지 이제 그 금융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이제 연결이 보입니다. 미국이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는데 산유국의 수요가 예전보다 약해지면 금리는 내려가기보다 버티거나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값이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산업은 이 돈값에 아주 민감합니다. 시추 장비를 늘리고 정유 설비를 고치고 운송망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이 대부분 차입에 기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리가 한 단계 올라가면 전쟁이 끝난 뒤에 새 설비를 짓는 비용도, 망가진 시설을 다시 세우는 비용도 함께 올라갑니다. 예전 같으면 종전 뒤 공급이 빠르게 살아나며 가격을 눌렀겠지만 지금은 회복 자체가 더 비싼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 원유 생산 단가의 바닥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개인에게는 이 과정이 휘발유 값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료가 오르고 택배비가 밀리고 식료품 가격에도 운송비가 스며듭니다. 겉으로는 전쟁이 멈췄는데 생활비는 좀처럼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여기서 원인을 중동의 불안정에만 묶어둡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유가가 안 내려가는 이유는 전쟁이 길어서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싸던 시대가 끝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은 미사일과 유주선을 봅니다. 하지만 장기 가격의 바닥을 정하는 쪽은 오히려 금리 체제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른바 정직한 금리라는 발상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대거 풀어 자산 가격과 원가를 다시 떠받쳐주는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가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위기 뒤에 돈이 싸져서 모든 것이 다시 편해지는 공식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월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 에너지 재건 자금도 생산 확대 자금도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전쟁이 멈춘 뒤에도 공급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가격의 하단은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예상한 원인은 전쟁이었겠지만 실제로 더 오래 남는 원인은 통화 질서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새로운 연준 체제가 에너지 가격의 하방을 막는지 그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방금 본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일시적인 매파 발언이 아니라 정책 철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정직한 금리를 강조하는 시각은 중앙은행이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자산 가격까지 떠받치는 역할을 끝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위기 뒤에 돈을 풀어 원가를 낮춰주던 익숙한 안전망이 예전만큼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관점은 2002년 금융붕괴를 막기 위한 1차 양적 완화와 그 다음 자산시장 부양 성격이 더 강했던 2차 양적 완화를 다르게 봅니다. 시스템 붕괴를 막는 응급처치는 인정하되 시장을 다시 뜨겁게 만들기 위한 유동성 확대에는 훨씬 더 냉정한 겁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에너지 산업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만 있고 장기 부양이 약해지면 재건과 증산에 들어가는 돈은 계속 비싸게 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단순합니다. 앞으로는 위기 이후에도 자금이 쉽게 싸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에너지 생산 확대 속도도 예전처럼 빠르게 붙지 않습니다. 유가는 급락보다 높은 바닥을 더 오래 유지하게 되고 개인은 주유비뿐 아니라 항공료와 공과금, 식료품 물가에서 그 비용을 나눠서 맡게 됩니다. 이게 이론처럼 들린다면 비슷한 충격 뒤에 가격 체계 자체가 바뀐 사례를 보면 훨씬 분명해집니다. 진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1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은 단순히 무너진 것을 복구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끝난 뒤에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정책의 방향 자체가 바뀌었고 그 결과 엔화와 주가의 기준선도 과거와 다른 체제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복구의 성공 여부만이 아닙니다. 메가 쇼크가 한 번 오면 시장은 그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까지 함께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끝났는데도 가격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건 충격의 종료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제도가 새 기준선을 만드느냐입니다. 중동 전쟁도 비슷합니다. 종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깔릴 금융 질서와 외교 질서, 그리고 에너지 조달 구조입니다. 이 기준선이 한번 올라가면 한국 같은 수입 의존 국가는 훨씬 늦게, 훨씬 비싸게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이미 우리 생활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용은 이미 한국의 조달 구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을 늘려왔고 LNG도 중동 장기 계약만 보지 않고 미국산으로 다변화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안전한 공급처를 늘리는 것과 싸게 들여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미국산 셰일 오일은 국내 정유 설비와 완전히 자연스럽게 맞물리지 않을 수 있고 운송거리도 더 깁니다. 여기에 파나마 운하 정체, 추가 운임, 비축 비용까지 붙으면 보입선 다변화가 곧바로 저비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리스크를 줄인 선택처럼 보여도 실제 가게 입장에서는 주유비와 가스요금, 전기요금의 하락 속도가 느려지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비용이 바로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조달 경로가 길어지고 돈값이 비싸지면 평범한 소비자는 조용히 더 비싼 일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이런 구조전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전쟁 종료는 유가 하락의 조건일 수는 있어도 과거의 저유가 체제로 돌아간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공급망 파괴와 복구 지연, 산유국의 자본 이동, 미국 금리 체제 변화, 그리고 조달 비용 상승이 겹치면 유가의 바닥선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기다리면 해결될 문제라기보다 기준선이 바뀌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봐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언제 기름값이 잠깐만 내려오느냐보다 고비용 에너지와 고금리 환경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느냐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소비 계획, 투자 판단, 사업 구조를 아직도 전쟁만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가정 위에 올려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쪽은 당신의 현금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뉴스만 보고 안심하면 늦습니다. 유가의 방향은 종전기사 한 줄보다
공급망과 금리, 그리고 자본 흐름이 함께 정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같은 기대를 반복하게 되고 같은 비용을 더 오래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낙관도 공포도 아닙니다. 바뀐 기준선을 먼저 인정하는 판단입니다.